그러니까 공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되게 쉬운 건데 너무 쉬우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바깥의 경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냐? 얘기를 안 했어요. 일단 부처님은 초기 불교에 보면은 비유로 바깥의 자연현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비유를 하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라라는 얘기를 했지, 바깥에 있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자연과학적인 요즘 말로만 대상에 대한 어떤 견해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초기 불교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한 게 사실은 선불교에서 이런 식으로 밖에서 찾지 말아라고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불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무리 양자역학은 이제 주체와 객체,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마치 인연설하고 인연법하고 연기법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과학은 어떤 경우든 대상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다만 양자역학은 관찰자가 대상의 영향을, 관찰 행위 자체가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주객을 분리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인식할 뿐이지 그것이 공이다, 색즉시 공이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무엇이 경전과 불상을 태우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인연도 비었고 마음도 비었고 법도 비었음을 보아 한순간 결정코, 여기 또 한순간이 한 생각이라며, 한 생각이라도 말이에요. 한순간 결정코 아주 일이 없게 되면 이것이 곧 경전과 불상을 불태우는 것이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이 말하고 똑같아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한순간 결정코 아주 일이 없게 되면, 요 원문이 뭐냐 하면은 제일 마지막 줄에 한자로 됐는 게 일념 결정 회연 무사라고 돼 있죠. 요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게 되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거는 인연도 비었고 마음도 비었고 법도 비었다라는 걸 흔히 세 가지가 비었다라고 해서 삼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삼공. 첫 번째가 인연공, 그 다음에가 이제 심공, 그 다음에 법공. 이렇게 여기서 인연공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니까, 이제 연기법에서 말하는 연기된 것은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초기 불교의 무아하고 똑같아요. 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인공 혹은 아공이 이 얘기일 수 있어요. 아공, 독공 할 때 이게 아공이에요. 아공, 인공. 나라는 것은 없다라는 게 인연공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여기 심공은 이제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것 그 자체가, 인연으로 의해서 생기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공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공이에요.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것은 공하다라는 거고, 요거는 나라고 하는 것이 인연에 의해서 생긴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난 어떤 실체들이잖아요. 이게 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공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그 인연에 의해서 생긴 모든 것은 그 자체로 공이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들이 공하다라는 그 얘기를 상공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근데 요거는 초기 불교에서는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 공마저도 비워야 된다라고 해서 공공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얘기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공을 얘기하면 뭐 공사상이니 공철학이니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공에 대한 사상을 자꾸 얘기를 하고 하는데, 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공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왜냐하면 공에 대한 생각만 자꾸 갖다 붙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여기 스크린 쉐어를 내가 하려고 뭘 하나 띄워놨었는데, 여기 있네. 이 혹시 줌에서 여기 보이는구나. 여기 스크린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여기에 이게 법장 스님은 당나라 때 당나라 스님이에요. 거기 누구죠? 함종에 삼종가 그런데 그 의상대사가 배우러 갔다는 그쪽인데, 이 스님이 벌써 옛날에 이 공에 대해서 반야신경 약소라는 말은 간략한 해설서라는 뜻이에요. 이제 색즉시공, 공적시색을 해설을 하면서 공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해설했는 부분인데요. 옛날에 우리 강의할 때 한번 제가 다른 강의할 때, 금강경 강의할 때 하고 반야신경 강의할 때 매번 요거를 소개를 했던 건데, 이제 새로 보신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원문은 이렇게 보고 밑에 해석해 놨는 거만 제가 읽겠습니다. 공난이 보살은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글자 그대로 공의 뜻을 어렵게 아는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공을 이해를 잘못하는 보살은 공을 어렵다고 아는 보살. 그러니까 이 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공난이 보살이에요. 한국 가서 우리 모 선생님하고 또 다른 보살님 공부할 때 이거를 소개를 해드렸더니 내가 바로 공난이 보살이라고 본명 바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 공을 잘 이해를 못하는 보살들은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의심을 갖고 있다. 첫 번째 의심은 공이 색과 다르다는 것이니 색 외에 공을 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색하고 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색 외에 따로 공이 있다. 이런 견해를 취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에 색불 이공을 밝혀 그 의심을 잘라낸다. 이 뭔 말이에요? 그래서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의심을 잘라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심은 공이란 색을 없앤다는 것이니 단멸공을 취한 것이다. 근데 공이라는 것은 색을 다 없애버리면 색이 싹 없어진 그것을 공이라고 생각을 한다. 단멸이라는 말은 다 끊고 이제 없애버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 공을 잘못 이해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색 즉시 공은 색이 곧 공이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단멸공이 아님을 밝혀 그 의심을 잘라낸다. 이 공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밖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색을 다 없애버리면, 소멸시켜버리면 그게 공이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의심은 공이 물질이라는 것이니 공을 유라고 취한 것이다. 이제 공즉시색으로,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이 곧 색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으로서 공을 취할 수 없음을 밝혀 그 의심을 잘라낸다. 세 가지 의심이 이미 그치면 진공은 스스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세 가지 유형을 색 외에 따로 공이 별도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아니면 색이라는 것을 다 소멸시키고 나면 그게 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뭔가 공이라는 형태가 세계공하고는 좀 비슷한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뭔가 물질적인 어떤 공간적인 어떤 형태로서 공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세 번째예요. 공이 물질이라는 것이니 이거는 유를 취한 것이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다시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세계공은 색을 떠나고 공이 따로 있다는 견해고, 단멸공은 이 단멸공이 제일 문제예요. 색을 다 소멸해서 없어진 것을 공이라고 하는 견해인데, 색석공이라는 말이에요. 석은 쪼갤 석자잖아요. 색을 쪼개고 점점점 쪼개면 색이 없다라는 견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이게 물질을 보면, 확대하면은 이게 고체도 그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견해.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나 소립자 물리학의 견해를 가지고 와서 공을 설명하는 것도 다 이 단멸공에 해당이 돼요. 공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물치공이라는 말은 공이 어떤 물질의 어떤 상태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전부 다 공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공은 뭐냐? 공은 뭐냐 하면 색적 시공이라고 할 때 아주 간단해요. 공이라는 것 자체는 첫째는 물질도 아니고 또 물질을 다 분석하거나 쪼개거나 소멸시켜서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두 번째죠. 아니면 뭐 파동이나 입자나 뭐 이런 걸로 설명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색을 떠나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게 뭐냐면 색이공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우리 카메라로 이해하면 제일 쉬워요. 우리가 카메라로 피사체를 찍잖아요. 그러면 피사체가 카메라 밖에 무슨 물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카메라 그 영사막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게? 거기에 와서 상이 맺히죠. 그것을 찍어서 필름에 찍혀가지고 프린트를 하면 그게 사진이잖아요. 그럼 색이 뭐냐 하면 밖에 있는 물체가 색이 아니고 그 렌즈를 통해서 들어와서 영사막에 맺힌 영상, 그게 색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의 인식 구조를 봅시다. 우리의 인식 감각기관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것을 인식을 하잖아요. 바깥에 있는 게 색이 아니고 대상이 색이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보는 그 눈의 식별작용에 의해서 우리에게 파악된 것. 그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감각기관 안에 우리의 감각기관과 감각기관의 작용에 의해서 내 안에서 형성된 것이 색이에요. 아까 오리 토끼 그림 그렸을 때 오리로 인식하든 토끼로 인식하든 칠판에 그린 그림이 색이 아니고 오리라고 본 나의 생각, 토끼라고 본 나의 생각이 색이에요. 그리고 그게 색이라면 그 색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 색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나의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색의 속성 자체가 본래 공이에요. 색의 속성 자체가. 이해가 되셨어요? 바깥에 있는 것이 나의 감각작용에 의해서 그게 모양이든 그게 색적 시공 공적식의 수상행식 역부여시잖아. 그러면 느낌이든 우리의 생각이든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색수상 미촉법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감각기관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것을 색수상 미촉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감각기관에 파악돼서 인식된 것이 색수상 미촉법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 실체가 없는 거니까 그게 공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일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질적인 어떤 형태로 있다 하고 바깥에 있는 걸 다 없애고 쪼개가지고 막 완전히 다 없어지면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처음부터 공을 이해를 못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은 그런 거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색적식이고 공적식 공불이색이고 그 색 자체가 원래 공이에요. 색 자체가 원래 공. 그리고 그러니까 공불이색이라는 말이나 거꾸로 말을 하나 저렇게 말을 하나 공의 의미가 분명하면 그러면 왜 인연이 공이냐 그럼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나에 의해서 규정된 것일 뿐이에요. 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그 관계가 그 나에 의해서 파악된 것이 인연일 뿐이죠. 그 마음도 마찬가지지. 내가 무슨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생각이죠.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내 생각일 뿐이니까. 그리고 생각이 만들어낸 관념적인 어떤 현상이 법이니까 그거는 원래 공이죠. 그러니까 공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되게 쉬운 건데 너무 쉬우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바깥의 경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냐? 얘기를 안 했어요. 일단 부처님은 초기 불교에 보면은 비유로 바깥의 자연현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비유를 하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라라는 얘기를 했지 바깥에 있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자연과학적인 요즘 말로만 대상에 대한 어떤 견해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초기 불교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한 게 사실은 선불교에서 이런 식으로
밖에서 찾지 말아라고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불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무리 양자역학은 이제 주체와 객체,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마치 인연설하고 인연법하고 연기법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과학은 어떤 경우든 대상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다만 양자역학은 관찰자가 대상의 영향을, 관찰 행위 자체가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주객을 분리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인식할 뿐이지 그것이 공이다, 색즉시 공이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이나 해당되는 관심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과학에서 말하는 견해가 유사한 그런 측면은 있지만 이게 색즉시공, 공적시색을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공이 나와서 이제 이 말씀을 드렸고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재가 경전과 불상을 왜 태우냐 이렇게 물었는 데 대해서 인연도 배웠고 마음도 배웠고 법도 배웠음을 보아 한순간 결정코 아주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곧 경전과 불상을 태우는 거다. 이 말은 사실은 경전이나 불상을 대상화해서 끌려다니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성가에서도 늘 하는 얘기예요. 팔만대장경은 똥 닦는 휴지다. 부처는 똥막대기다 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팔만대장경이 있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얘기가 팔만대장경 안에 실려 있어요. 임재록도 고려대장경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경전과 불상을 태워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경전과 불상조차도 우리가 붙인 이름일 뿐이고 경전에 쓰여진 것도 사실은 이러한 이론들일 뿐인데 이 이론이 또 실체화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 됐든지 간에. 그리고 이 견해도 마찬가지죠. 이제 임재의 견해조차도 이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게 어떤 것인가 또 그렇게를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스님 중에 임재가 최고야. 임재가 제일 멋있어. 그 임재가 제일 멋있긴 멋있는 것 같아. 그렇긴 한데 그것도 그냥 이름일 뿐이고 나의 기분일 뿐이다라는 걸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돼요. 그래서 진짜 임재록이 멋있고 임재스님이 정말 멋있는 거죠. 이걸 직설적으로 이렇게 알려준 분들이 이제 선사들 중에 이제 임재스님 같은 분은 이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너무 쉬운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무관업에 해당되는 부모님께는 효도해야 되고 부처님을 제대로 존중해야 되고 심지어는 불상을 만들어 놓고 경전하고 불상도 우리가 얼마나 모신다 그러잖아. 불상을 깎아놓고 부처님을 모신다 하잖아. 그런 생각들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는 우상 숭배로 간다라는 것을 제발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신도들한테 그따 대고 절하라고 해가지고 기도하고 그걸로 돈 벌어먹는 짓 좀 제발 좀 하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그게 빛인 줄 알아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빚 갚을 날이 올 것이다라고 경고로 계속 하잖아. 그래. 근데 세상의 종교는 불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는 그러한 식의 기복신앙을 밥벌이 수단으로 성직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자기들끼리 또 권력이 돼버렸어요. 종단의 어떤 대표 무슨 종교단체의 장을 차지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선사들이야말로 이 임재스님 같은 분이야말로 정말로 그런 부분을 다 깨버리는 그런 진짜 시대의 혁명가지 혁명가. 그러니까 오늘날에 정말 불교계든 기독교계든 임재스님 같은 분들이 정말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 또 그쪽에서는 이단 취급을 받는다니까. 그리고 자리를 못 차지해요. 쫓겨나요. 절도 하나 차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참 세상이 이제 계속 거꾸로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개혁이 자꾸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도 이제 유태교가 민족주의의 그 틀을 못 벗어날 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편 종교로서 기독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카톨릭이 그런 식으로 이제 중세의 질서를 오히려 합리화하는 쪽으로 신분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성직자들의 특권
그다음에 심지어는 면죄부가 뭐 부적파는 거죠. 전국행 티켓파는 이런 것들이 행행하니까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혁이 생겨났는데 거꾸로 또 이제 프로테스탄트는 성서지상주의와 만인사제주의라는 이름으로 누구나 다 목회자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전부 다 내가 구세주야. 이렇게 되니까 또 이게 또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고 불교도 마찬가지죠. 이제 초기 불교에서 부파 불교가 분열을 하니까 야 그런 거는 부처님이 원래 가르침 아니야라고 이제 공사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가 또 막 복잡해지면서 유식불교에서 법화경으로 하음경으로 막 열반경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중국에 와가지고 또 이게 너무 또 복잡해지고 한쪽에는 이제 일반 대중들의 그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수용한다라고 받아들인 게 기복신앙하고 이제 짝짝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은 점점 커지고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근데 그때 이제 중국에서는 선불교가 나와가지고 야 그 불상 그런 거 전부 다 우상이하고 이제 임재하고 이런 아까 얘기했던 다나 스님 같은 분들이 그걸 몸으로 실천해 보여주잖아. 불상을 떼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랬는데 이 선불교의 그 정맥을 이었다는 한국 조계종이 조계가 육조 해능대사가 머물던 조계 해능의 거기를 따서 조계종이잖아요. 조계종이 또 그리고 조계종 가운데에 성가 5종 가운데 임재종의 정맥을 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 우리 한국 조계종이. 그런데 해능대사나 이 임재 스님의 이런 견해는 하고는 완전히 또 거리가 멀어진 게 현재 한국의 조계종단이에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개혁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는데, 이제 그 새로운 개혁은 성단에 별로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 성단을 깨버려야 돼. 그리고 새로운 수행자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옛날에도 그런 전망을 많이 했어요. 말법 시대에 가면은 출가자가 공부하지 않고 백의가 세상에 이제 출가하지 않은 세간에서 수행자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죠. 스님들은 임재록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출가자들이 제대로 출가 수행자로서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대놓고 이렇게 까버리니까 이제 스님들이 들으면 부끄럽죠, 사실은. 그래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정도면 그나마 괜찮아요. 부끄러워할 줄이라도 알면. 그래서 사실 임재록을 보면서 이제 종교계의 현실을 보면 정말로 이 시대에 임재 같은 사람이 다시 필요한데 이런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그것 역시 또 나의 쓸데없는 번뇌망상이고 아르마리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나도 아직 내 자신을 바로 알아서 매 순간 자유롭게 정말로 해탈의 삶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데 무슨 스님들 걱정까지 하느냐 이런 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공부를 왜 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임재록을 보면서 내 삶에서 나를 어떻게 돌이켜 봐서 자유롭게 정말 재밌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